자산가들의 재산 현황을 뗄 수 있는 서류와 양식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저게 있다라면 저 너무 떼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 자산가들이 재산 현황을 떼는 방법은 하나 쉽죠. 그냥 원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되죠. 보험사에서 백날 월급 자랑 해봤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월급은 그건 아무도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월급을 5천 받으면 뭐해. 그 받고서 하루 안에 4,700이 나가야 되면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전 등기부등본이라고 봐요. 그건 주소지만 알면 떼볼 수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보는 방법이 또 있어요. 갑구, 을구, 표제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소유권을 보려면 어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 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보험을 증권을 떼는 건 주민번호만 있으면 이걸 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영업하실 때 증권을 받아왔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증권을 받으려면 나를 신뢰할 만해야 이제 증권을 싸서 주죠. 똑같은 것 같아요. 자산 현황을 뗄 수 있는 것은 고객들이 내가 이놈한테 이 사람한테 정보를 주면은 내가 괜찮은 솔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스들을 던졌을 때 그걸 물게 되면 아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원하시는 니즈가 뭔지 아니까 제가 한 가지 화법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업자를 볼 때 얘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치킨집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납입력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질문하실까요? 내 고객 중에 지인 중에 치킨집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얘한테 내가 그 연금을 한 150을 꽂고 싶은데 아니면 단기납을 한 200 꽂고 싶은데 얼마 버는지 모르겠어요. 장사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한 개만 물어볼 수 있다 치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저라면 부가세 얼마 내냐고 물어보겠어요. 왜냐면 종소세는 이제 과세표준 금액에서 이 치킨집의 매출이 10억이 났어요. 그럼 이게 판 게 이제 과세표준 금액이고 여기서 소득공제라고 해서 번거, 소득공제는 뭐예요? 번거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거쳐서 얘가 8억이 되면 국세청에서 너 10억 벌었다고 신고했지? 근데 너 10억 번 사람 아니야. 너 8억 번 사람이야. 라고 해준 게 소득공제고 넌 8억을 벌었는데 너 경비를 5억을 썼구나. 그럼 이제 3억, 그러니까 번 건 8억인데 오케이 경비 5억 써서 남은 소득 금액은 3억이네. 여기서 이제 다시 세액공제를 해요. 여기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건 너는 8억을 벌었고 돈을 써서 3억만 번 게 됐는데 그럼 여기에 따른 세금이 얼마가 나왔는데 1억이 나왔는데 다시 이걸 세액공제를 해줄게 라고 해서 세금을 공제해줘서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실제 종소세 납부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종소세 금액을 물어보면 조금 멀어지는 건 뭐냐면 이 과정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부가세를 물어보면 편해요. 왜 부가세를 물어보면 되냐면 자 우리가 잘못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요. 치킨 몇 마리 파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치킨집 얼마 파세요? 그럼 저 매출 월에 3억 나옵니다. 네. 연에 30억 나와요. 연에 30억. 그러면 우리가 와씨 걸렸다 라고 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게 근데 부가세 얼마 내세요 했더니 부가세는 1,000만 원밖에 안 낸대요. 이런 뭐냐면 여기는 부가세는 보통 10% 내잖아요. 이 사람은 이 30억은 매출인 거고 근데 부가세 1,000만 원밖에 안 낸다? 그럼 매입 즉 매입 내가 닭을 사고 운영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돈이 썼던 돈이 29억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1억밖에 안 남기 때문에 부가세는 10%인 1,000만 원만 낸 거거든요. 매출이 100억인데 100억이어도 부가세에 1,000만 원만 낼 수 있어요. 왜냐면 매입이 99억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소세는 이걸 다 따지는데 부가세는 매입과 매출만 따져요. 네. 그래서 매입과 매출은 사실 여기서 이 매입 단계에서 공제된 항목은 종소세에 비해서 엄청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부가세를 물어보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략 돈을 어느 정도 벌겠구나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든 게 이거예요. 30억을 버는데 부가세를 거의 진짜 1,000만 원 미만으로 내는 직종이 있어요. 뭐냐면 주유소. 얘네는 진짜 몇 원떼기 하는 거잖아요. 몇 원떼기. 리터당 몇 원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뭐 매출이 30억이면 실제로는 매입이 29억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주유소. 근데 어떤 업종은 매출이 30억인데 매입이 1억도 안 잡히는 업종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튜버. 유튜버가 매입이 없잖아. 그죠? 유튜버는 매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도 실제로 유튜버 고객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여기는. 네, 종소세 답이 없어. 부가세도 답이 없고. 네. 근데 이제 부가세는 이제 보통 이제 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매출이 30억인데 이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이거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함인데, 나한테 고객이 세금에 관련된 정보를 내가 불게 하려면 이런 거죠. 내가 화법을 해보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쇼핑몰 업종이신데 매출이 30억이라고 하셨는데 종소세 얼마 내셨다고요? 부가세 얼마 내셨다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종소세 한 2억 냈어. 그러면 신기하네요. 왜 그렇게 내셨지? 30억이면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는 쇼핑몰 업종 같은 경우는 경비율 계산해가지고 보니까는 보통 1억 언더에서 끊기던데요. 세금 1억 이상 안 내던데요. 하면은 고객은 손실회피 성향이 있잖아요. 난 왜 2억을 냈어? 야, 그거 어떻게 했는데? 물어보면은 모르죠. 종소세 세무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거 세액신고 산출내역서 보시면 그거 보면 알려줄 수 있죠. 이러면 주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미가 당길 만한 거. 그러니까 이 서류를 떼려면 이런 거죠. 내가 고객의 재산량을 보고 싶어요. 고객님, 혹시 사장님 공장 이거 지금 감정가가 얼마 나와요? 60억 정도 나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 대출 얼마 쓰세요? 저요? 대출 여기 15억이 대출이에요. 이자 몇 프로 쓰시는데요? 그러면 저 6.9%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은행이 어디 거예요? 저 여기 앞에 있는 기업은행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 입구에 뭐 벤처 인증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중기대출 쓰시면 2%대로 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에 아끼는 이자가 3천만 원이 넘을 텐데 이거 안 알아보셨어요? 라고 하면 대표가 그거 알아보려면 뭐 필요한데? 내가 주면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요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뢰를 쌓아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표가 안 주면 못 빼기게끔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다라면은 자산가들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종합소득세든 부가세든 어쩔 수 없이 자산가들을 가려면 보험으로는 터치가 맨 처음에 힘드니까 세무 쪽으로 가는 이유가 사실 이러한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보통 자산가들 개인을 딸 수는 없죠. 왜냐면 개인들은 자기 자산을 숨기는데 되게 급급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혹시 법인 영업 하시는 분 계세요?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삼성하고 교보가 있다. 삼성하고 DB가 있다. 어디 걸로 하실래 보면은 나는 내가 보험 가입 내역을 숨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삼성이 안 되거든요. 삼성은 내가 그거 정보공개 비공개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장분석 돌려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실 개인들은 가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장치들,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사업자이거나 법인일 때는 우리가 뭐 사실 뭐 크레탑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하시면은 확인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그 상세한 것들을 확인하시려면은 결국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으시던데 저희도 관계를 맺을 방법이 있나요? 이거 제이어스는 제가 뭐 연결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연결을 잘 못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저희 사업단 내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단장님, 뭐 노무사님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근데 내가 물어봐요.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 고객 중에 하나가 뭐 필요하대요. 왜 필요한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뭐 회사에서 뭐 기분 나쁜 일 당해가지고 신고할까 한다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전문직들하고 저는 오랜 시간 이 신뢰를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이 설계사는 이 노무사를 누군지 모르니까, 변호사를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마치 무슨 114나 이 고객 CS 센터에 전화한 것처럼, 여보세요? 저 누군데요? 신웅이 뭐 단장님 소개를 전해야 되는데요.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끊어버려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가지고 사실 연결을 잘 못 시켜드리는 거지, 만약에 사업단 제이어스 내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거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가지고 필요하다라면 제가 은퇴 설계 과정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 식구들도 업체 미팅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저 바로 연결 안 해요. 무조건 제 지인들이죠. 제 뭐 세무사나 노무사들하고 차라도 한잔 하고 서로 얼굴 안면이나 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 가능은 한데 이러한 이제 중간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은퇴 설계 시 고객에게 제안한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어떤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마무리 클로징 멘트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고요. 그 은퇴 설계 시 고객한테 제안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이거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은퇴 설계에서 우리가 연금의 3층, 4층 구조를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뭐뭐뭐가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확인해 보시죠. 설계사가 다룰 수 있는 거. 내가 생손보 자격증만 있어요. 그러면은 손해보험사의 연금 저축보험, 세금 공제되는 요거를 다룰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비과세 연금보험, 우리가 많이 판매하는 연금보험도 다룰 수 있죠. 요거까지만 가능해요. 생손보 자격증이 있으면. 근데 내가 만약에 퇴직연금 모집인을 땄어요. 그럼 퇴직연금 모집 상품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오늘 사업단으로 다 연락 갔을 거예요. 인카의 자회사인 헥사곤 파트너스에서 교육 잡아달라고. 그럼 내가 펀투건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펀투건이 있으면 헥사곤 자산운용이라는 데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상품을 취급할 수 있거든요. 펀투건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뚫어놓은 건데, 원래는 헥사곤은 헥사곤 자산운용 상품이라고 해서 삼성증권에 들어가면 원래 삼성증권 퇴직연금 상품이 따로 있거든요. 이걸 취급을 못하고 삼성증권에 그 어플 다 들어가 보시면 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시킬게요. 삼성증권 어플을 다 까시고 거기 들어가서 퇴직연금 탭을 누르면 삼성증권에 상품을 가입할 수가 있고 옆에 자산운용사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자산운용사 상품들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 헥사곤을 우리가 그 인카에서 펀투건이 따가지고 코드를 내면 이 헥사곤 상품을 취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삼성증권에 가서 뚫었어요, 이거를.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삼성증권 헥사곤에서 이거 등록을 했으면 헥사곤 니네 주 계좌 연결이 삼성증권이니까 삼성증권 것도 팔게 해줘라 라고 해서 지금 인카에서는 투건일 따서 헥사곤에 등록하면 삼성증권 퇴직연금 상품도 팔 수 있고 헥사곤 자산운용 상품도 팔 수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자격증이 있으면 이것도 팔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안 간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힘드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사람도 사실 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상관없다고. 왜냐면 이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포트폴리오까지 제안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과정의 핵심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연금 보험을 판매하기 위함이라고. 예. 쉽게 얘기해서 고객한테 포트폴리오 제공하는데 퇴직연금 상품도 가입하시면 좋아요. 연금 펀드 가입하시면 좋아요. 그럼 어디서 가입하는데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주거은행 어디세요? 신한은행이세요? 가셔가지고 창구 가셔서 연금 펀드 20만 원 가입하러 왔습니다 하고 상담 보십시오 하고 그냥 여기서 끊어내도 된다고요. 제가 실제로 저도 헥사곤 그거 하고 전에는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가 코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퇴직연금 모집 거의 안 했어요. 기업 거 아니면. 왜냐면 너무 귀찮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주거은행에서 하게끔 했거든요. 저는 제 원래 목적인 연금보험 판매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할 수가 있겠죠. 자격증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금 다시 달라지는데 결국엔 제가 뭘 하냐라고 하면 저는 연금보험을 팔아요. 왜? 퇴직연금은 말씀드릴게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래은행 가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수수료도 거의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시라고 하고 저는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절대. 왜냐면 하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거기까지 다루면 일이 너무 많아져서 싫어. 난 세일즈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보험 상품은 저한테 하십시오라고 해서 비과세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비과세 연금보험을. 상품을 뭘 하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과정인데 너무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저한테 통합암 진단비 어디 거 파세요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네. 또는 일반 종수술 특약은 어디 거 파세요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뭐냐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특징을 니즈를 알았으니까 제가 답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연금보험은 지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보내드린 연금 판매를 위한 모든 것 있죠. 거기 보면 연금보험의 분류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물어보시니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변액 연금 있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연금 저축은 세제 적격이고 연금 저축보험 그러니까 연금보험 말고 앞에 저축자가 들어가면 얘는 비과세가 아니라 세제 적격이에요. IBK나 이런 데서 파는 거. 그 다음 여기는 세제 비적격. 이 연금보험에는 변액연금 있고 그 다음에 금리형 연금이라고 하죠. 이게 2가지예요. 근데 변액연금은 다시 우리가 그냥 쓰기 좋은 표현으로 확정금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이 있어요. 금리형 연동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푸보년대의 양로저축보험. 나머지 되게 보험사마다 다 있거든요. 이 금리 연동형은 변액 없어도 팔 수 있는 연금보험들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팔아봐서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변액 없어도 팔 수 있는 거. 그냥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또 가면 긴데 공시이율, 예정이율, 적용이율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이거는 사실 은퇴 설계랑 관계없이 보험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기준금리는 뭐예요? 한국은행의 국가의 중앙은행에 정한 기준금리죠. 시중금리는 뭡니까? 그 기준금리를 토대로 자신네들의 이해, 그러니까 마진율을 계산해서 고객들한테 대출과 예금을 받을 은행마다 정하는 게 시중금리고 이 시중금리의 통상 1에서 2%가 높은 걸 가져와서 보험사는 사업일 때 되니까 저축성 보험에다가 이 이자를 부리는데 이게 공시이율이에요. 적용이율은 뭐냐면 종신보험을 계산할 때 내가 40세 여성이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했어요. 그럼 월보험료가 10만 원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니 2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사망보험금 1억, 월납 20년 남 내면 얼마네요? 총 합치면 4,800만 원 내잖아요. 근데 사망 보장되는 금액은 1억이죠.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4,800을 낸 걸 굴려서 남자 나이 111세, 여자 나이 113세가 되는 시점에는 무조건 이 4,800이 굴러가서 1억이 되게끔 맞춰라. 여기에 적용하는 이율이 적용이율인 거고 공시이율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성 보험에 사업비를 차감하고 나중에 연금 줘야 될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시중금리보다 통상은 1, 2% 정도 높게 적용한 게 공시이율인데 이 공시이율대로 따라가는 금리형 연동보험들이 연금보험들이 보험사마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변액연금으로 오면 이 확정금리형은 뭐냐면 특징이 얘는 단리죠, 단리. 그리고 실적 배당형은 복리라고 하는데 사실 복리가 아닌 게 이건 투자 상품이니까 복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금의 수익 난 거에 또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나는 형태니까. 근데 확정금리형들은 통상 우리가 하는 게 DGB가 강자고 얘를 따라왔던 게 KDB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나온 게 IBK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생명까지 해서 이 네 가지가 변액보험인데 적당량의 금리를 확정해주고 단리로 이거를 너가 붙기만 하면 변액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상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줄게 라고 해서 초보자들이 팔기가 편한 게 확정금리형인데 저는 나보고 뭘 파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DGB를 팔아요. 왜 파냐? 수수료를 많이 주니까. 그리고 IBK가 제일 높아요. IBK는 안 팔아요. 저한테 뭘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나요? 왜? 모바일 청약이 안 되니까. KDB는 왜 안 파냐? 나쁘지 않은데 나빼드 하거든요. 안 들어가봐서 안 팔아요. 그리고 DGB가 시책을 제일 많이 줬어요. 근데 이게 왜 초보자들이 팔기 편하냐면 펀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고 아니 펀드에 운영된다는 건 당연히 완전 판매를 위해서 설명해야 되겠지만 펀드의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어쨌든 연금으로 받으면 그냥 가입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서 변동되는 거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제일 편해서 초보자들이 변액보험만 있으면 팔아도 납배드 하다는 게 30대가 가입을 하면 통상 내가 낸 돈 대비 연금으로 DGB가 3배에서 4배는 받으니까 말이 3배에서 4배지. 여러분들 단기납종신보험 가입시키셨죠. 단기납종신보험 몇 배예요? 이렇게 따지면 1.3배잖아요. 얘는 낸 돈 대비 3배에서 4배는 받는다고요. 근데 IBK는 요새 뭐 20대나 이건 어린애들도 되니까 가보면 얘는 많게는 7배에서 8배까지도 받더라고. 어린 사람들은. 단기납종심이 1.3배라고요. 1.3배. 예. 실적 배당형 변액연금도 마찬가지 삼성, 교보 다 있어요. 근데 실적 배당형은 어디 나보고 또 많이 파냐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난 미래에셋 그 다음에 매트 잘 아시는 동행인데 미래에셋은 통상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에서 10% 이내로 사업비가 떨어져요. 매트 동행은 10에서 보통 14%까지 갑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사실 미래에셋이 더 좋거든요. 펀드 개수도 많고. 근데 매트 동행도 뭐 컨셉 잡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컨셉은 매트라이프나 미래에셋 전산 들어가셔가지고 상품 교육 영상 한 번만 보시면 컨셉 잡혀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매트는 컨셉이 좋고 썸머에 포함이 돼. ISF에. 예. 미래에셋은 포함 안 돼. 시책도 거의 없고. 예.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가입시킨다? 우리 와이프는 저는 이걸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나는 동행을 가입했고. 왜? 동행은 설계사 시책을 줬거든요. 근데 실적 배당형은 왜 힘드냐면 펀드 설정에 대한 책임이 고객한테 있지만 권유하는 건 나니까
펀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초보자들은 좀 팔기가 힘들다. 근데 제가 결국엔 무슨 상품을 이게 너무 좋아야 한다 할지라도 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인카 표준 수수료로 봤을 때 DGB나 KDB나 얘네가 단기납 5년 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무조건 높더라. 7년 납보다 낮은데 그러니까 5년 납하고 7년 납 사이겠죠. 괜찮더라. 라는 거고 인정실적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 해드리면 인정실적 왜 중요하냐면 단기납은 터지면 답이 없는데 연금은 터져도 유지율이 반만 날아가잖아요. 저는 약간 유지율에 약간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영업 11년 했는데 제가 영업을 그냥 하지 않잖아요. 되게 잘했잖아요. 모집 계약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민원 품보가 빵건이에요. 빵건. 품보도 없어요. 품보도. 예, 그 다음에 평균 25회차 유지율은 항상 97 이상 찍었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연금을 많이 판 게 연금은 터져도 깨져도 고객을 안 잃어. 단기납은 깨지면 그냥 손절이거든요. 내가 무슨 민사소송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50팩짜리 한 4년 차에 터져버리면은 예, 진짜 그거는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연금보험이 좋은 이유는 연금은 막 팔아 제껴도 된다고요. 예, 해약해도 상관없어. 고객도 상관없고 나도 상관없어. 유지율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인카는 유지율 엄청 빡세게 봐요. 여러분들 85%인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스스로 삭감당하죠. 그래서 유지율이 되게 중요한데 연금보험은 유지율에 부담이 없다. 두 번째, 고객을 잃기가 쉽지 않다. 왜? 종신보험이나 단기납은 깨지면 고객 손해가 너무 큰데 연금은 깨져도 고객이 별로 손해를 안 본다. 깨져도. 그러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건 끝까지 다 유지를 하는 거겠지만 지금 실적 배당 여기 확정금리에서 최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얘네 단점. 너무 팔기 쉬운데 얘네도 중간에 해약하면 물론 단기납에 비하면 뭐 거의 양반 수준이지만 얘네는 수익률을 따라가지고 그냥 해약하면 그 시점에 수익률대로 주잖아요. 얘네는 연금 받았을 때는 보장해 주는데 연금 안 받았을 때는 얘네 안에 들고 있는 펀드 수익률대로 줘요. 그래서 좀 얘네에 비해선 좀 환급률이 별로 안 좋아. 중간. DGB가 펀드 2개밖에 없어요. KDB 모르겠고 IBK 한 개인가? IBK 좀 많아요. 좀 많아요? 이 상품 안에서? 네. 그래요? 안 팔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미래에셋은 68개예요 펀드가. 매트도 한 4, 50개 되고.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단점이 또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별게 없어요. 아까 포트폴리오로 가면 너무 많아져. 너무 많아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 근데 우리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연금보험에 포커스 맞추면 왜 달라지냐면 고객이 나는 진짜 옛날부터 변액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이 얘기 왜 나오냐면 제가 변액보험 한창 팔던 시절에 AI생명에 퓨처 밸런스 변액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사업비가 24에서 28%였거든요. 저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퓨처 무슨 세이프티인가? 라고 하는 변액보험은 34%였어요. AI생명이. 그거는 종신하고 변액연금을 합친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때 판 사람들도 너무 대단하지만 그때 가입했던 사람들이 수익률이 막 10몇 프로가 나도 원금 도달을 못 치는 거예요. 사업비가 너무 세니까. 근데 그거 금감원에서 몇 번을 제재해가지고 지금 세대 마치 4세대 실손처럼 지금 세대의 변액연금보험들은 상당히 많은 그 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판매해도 괜찮은 나쁘지 않은 형태가 됐고 과거의 변액보험들이 욕을 먹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사업비도 엄청 센데 펀드 운영에 대한 주체를 설계사한테 위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설계사가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제 주제를 모르고 까본 거지. 내가 펀드 관리해준다 치고 내가 경제학과 나온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의 변액보험들은 대부분이 꼭 펀드 저 많은 것 중에 포트폴리오 펀드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굳이 펀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지들끼리 인공지능을 돌리든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 미래셋 같은 경우는 MVP 60이라고 해가지고 국내 우량주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펀드들이 있고 미국 주식형도 보면 미국의 우량주들만 모아서 그냥 지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펀드들이 있으니까 요걸로 설정해 놓으면 설계사가 굳이 손을 타지 않더라도 알아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사실 과거의 변액보험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다시 들어가서 내가 저거 DGB를 하려고 했을 때 고객님이 아니 이거 변액 아니라니까요 막 이렇게 설계사들이 얘기한다고 이거 확정금리에요 확정금리 그래서 가입하려고 봤더니 변액자가 붙어 그러니까 고객이 막 치를 떨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금리 연동형을 가입시켜줘야겠죠. 예. 근데 고객이 약간 투자에 대한 경험도 있고 나는 야
단리 7% 받아가지고 이게 되나? 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미래에셋이나 메트로 PT를 하는 거고, 내가 연금을 가입시키고 나한테 내가 설득은 할 수 있는데 펀드 운영에 자신이 내가 없어요. 그러면은 확정금융, DGB, KDB, IBK 가입시키시면 되는 거고. 사실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은 상품을 가르쳐 드리는 과정은 아니니까. 자, 니즈왕기랑 Y에 대한 내용만 3주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안 나온다. 오늘 그게 나오냐? 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면 오늘도 안 나와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니즈왕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상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보험을 가입해야겠어. 그러니까 이 니즈왕기가 됐어요.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를 갖다 주냐는 내 가치관에 따라 달린 거죠. 저 어제도 DB생명 뉘암종신 팔았거든요. 저는 GI밖에 안 팔아요. 뉘암종신.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저는 건강보험이든, 그러니까 실비랑 아주 손보에 조그만 걸 빼고는 보험 무조건 환급금이 있어야 되는 성향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보장성 보험 영업할 때 저는 DB생명이랑 메리츠화재밖에 안 하거든요. 메리츠화재가 뭐 비싸다 하더만요. 메리츠화재가. 전 그거 몰라요. 그냥 팔아요, 메리츠. 왜? 수수료 많이 주니까. 설계 편하니까. 네. 저는 고객이 이제 안보험의 니즈왕기가 됐다. 그러면 내가 갖다 주는 걸 하더라고요, 통상. 이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했던 세일즈는 3가지가 있죠. 프로덕트 세일즈가 있어요. 상품 판매원들이 있고, 컨셉 세일즈가 있어요. 그냥 암이면 암. 그러니까 프로덕트 세일즈는 상품을 비교해서 막 가격 분석을 해서 요게 더 싸니까 이걸로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프로덕트 세일즈. 컨셉 세일즈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그러면 나 20만 원 정도 준비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게 컨셉 세일즈. 니즈왕기, 그러니까 니드 베이스 세일즈는 뭐냐면, 니드 베이스 세일즈는 그냥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보험이랑 연금,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주세요.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쭉 가입시키면 되는 형태인데, 저는 니즈 베이스 세일즈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은퇴 설계를 예를 들면 쭉 우리가 리렉스하고 초회 면담하고 2차 면담하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상품을 제안해야 될까를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미래셋을 판매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상품 상담 후반부부터도 약간 미래셋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요즘 은퇴 준비가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금리 확정형 연금보험들이라는 것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변액보험인데 6%짜리 보증해주는 거, 7%짜리 보증해주는 거, 8% 정도 보증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단리로 보증해주는데 저는 사실 그거 고객님한테 권유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단리 8%라는 게 지금 적금에 비교하면 높아 보이지만 우리가 은퇴라는 것을 두고 30년, 40년 동안 굴린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끼케봐야 3억 6천 내고 10억밖에 못 받는데 저는 그거 고객님한테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시고 같이 투자하셔가지고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펀드의 적립식 효과를 믿어서 고객님이 내신 돈보다 15배 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제안 드릴게요. 하고 미래에셋 변액연금보험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8%를 팔아야겠어요. 그러면 고객님 변액보험이 왜 쓰레기인 줄 아세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지 않고 저 같은 놈들이 제가 고객님 펀드 관리해드린다고 그렇게 깝죽거리다가 수익률 다 날려먹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변액보험 설계사와 관련한 거 믿지 않습니다. 전 뭐가 드릴 거냐면요, 저랑 아무 관계없이 고객님 은퇴 시점까지 8% 완벽하게 보장해드리는 그 보험 상품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고객이 변액에 학을 때요, 고객님 여전히 변액보험은 쓰레기입니다. 7%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변액인데 안정적으로 공시율 3%에 최저보증 1.5% 되는 금리 연동형 보험 가입하시죠. 하겠죠. 똑같아요. 이 3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고, 왜냐면 은퇴 설계 전문가이지만 여러분들 세일즈맨이기도 하니까. 그쵸.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불변의 법칙 뭐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번대요.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께 진실을 얘기하면 먹고만 산대요. 근데 누가 가난해지냐면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진대요. 근데 세일즈맨은 거짓말을 듣고 싶은 분한테 거짓말을 해드리는 거죠, 뭐. 사실 연금보험 20만 원 가입한다고 은퇴 준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근데 저는 어떻게 거짓말해요? 고객님, 이것은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지금 20만 원이라도 가입을 하셔야
내년에 제가 관리차 찾아왔을 때 제가 또 20만 원 권유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20만 원 또 가입하시고 그러면 제가 또 관리하다 보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20만 원씩 쌓여나가는 그 과정이 보여주실 거고 고객님께서 은퇴 설계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 내가 실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자존감이 차올리면서 제가 3년 후에 다시 와서 그때 또 50만 원 제안 드리면 또 가입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20만 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7년 있다가 보험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예? 하지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20만 원 가입해가지고 은퇴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이거라도 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상담을 하는 게 여러분들 세일즈맨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자산가들의 재산 현황을 뗄 수 있는 Q&A부터 해가지고 5개에 대한 Q&A를 모두 살펴봤어요.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또 주세요. 그럼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연금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7대 소득이라는 거예요. 7대 소득. 이거 제가 왜 띄워놨냐면 그 상담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예 연금 은퇴 준비를 7대 소득으로 RP를 할 수가 있어요. 이 PT 제목이 7대 소득 RP라는 거잖아요. 뭐냐면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삶이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세법상 정하는 소득이 7가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뭐 기타소득. 연금을 파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연금을 팔기 위해선 고객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한테 지금까지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찾아왔지만 보험을 팔려고만 했지 나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만나서 고객님 7가지의 소득이 있는데 대부분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오는 구조 또는 여러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 7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듣는다고 하겠죠? 이렇게 또 연금보험 상담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7대 소득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은 이거를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문장화하고 명제화하지 못했을 뿐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소득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험 설계사들의 건강보험 시장이 상당하게 침입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누가 침입한다고 했죠? 이 유튜버 새끼들. 네. 블로거.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기업들, 이 침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걔네를 다 무시하고 제일 침입하고 있는 애들이 나타났어요. 생태계 교란종. 누구죠? 메리츠 파트너스. 제가 어제 메리츠 소장님을 만났는데 한 달에 리크루팅 후보자를 25명씩 준대요. 예. 위촉을 못 시킨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코드 내가지고 자기랑 자기 가족 거 싹 털어먹으면 커미션 받고 이제 코드 뺄 거야. 예.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메리츠 파트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보험을 알아야 되는 건 더 명확해지죠. 예. 근데 직장인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투잡 뛰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이게 다 2024년 기사예요. 올해 기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투잡 뛰는 사람 많아요. 요새 테슬라 왜 사냐면 그거 가지고 쿠팡이랑 쿠팡 이츠 뛰려고 테슬라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기름값으로는 안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투잡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이거 갖고는 안 돼. 난 다른 돈을 버는 수단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배당 주식도 사고 별의별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니즈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버는 걸로는 노후는 둘째 치거니와 못 따라가겠구나. 이것을 제가 얘기해서 내가 필요한 돈과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차이가 너무 크구나. 그럼 내가 살다가 혹시 우리 RP 스크립트 제가 제출해 준 거 보니까 거기 if, RP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것처럼 내가 살다가 만약에 이 와중에 또 뭔가 잘못되거나 아프거나 뭐 하면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마이너스 인생을 내가 지금부터 정말 개처럼 열심히 살아도 내가 13억 4천 정도라는 숫자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돈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라는 거는 다 니즈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등장해서 혹시 7대 소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냐? 그럼 제가 지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고객님의 소득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5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라고 묻는다면 고객은 반드시 대부분은 듣는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야기 시작하신 것은 2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